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중등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지난 2주 됐네요. 2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리게 돼서 미안하게 됐고, 또 2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두 편의 영상을 한꺼번에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로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수업을 하게 된 게 벌써 2달 반이 지났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2달 반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고, 어떤 우리 아들들은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 수업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학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요즘 많은 생각을 해요. 예, 이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런 상황. 이제 신문에서 이런 것들을 뉴 노멀이라 그러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가는 상황들을 뉴 노멀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얘기도 많고 한데,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 조금 있으면 6월 18일 되면 또 석 달째가 되겠죠. 예, 이 시간도 나름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장점을 찾으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다 보면은 또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헤쳐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오랜 기간, 통일신라 다음이군요. 통일신라 다음으로 오랜 기간 600년 가까이 왕조를 지켜왔던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첫 시간은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문화의 발달, 조선 초기 민족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그래서 조선은 유교에 따라서 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중앙정치 지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그리고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또 고려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파악할 수 있다면 오늘 학습 목표가 잘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또 연도표를 좀 볼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죠. 조선이 건국되던,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가 이제 1392년인데, 요 비슷한 시기에 조금 먼저 명나라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원은 망해가고 서서히 이제 명이 건국을 해서 중국 전역을 이제 통치해 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원과 명이 교체되던 이 시기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친원파, 원나라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친명파, 새로 떠오르는 중국의 한족들에게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명파가 갈등이 있었겠죠. 어쨌든 조선 건국이 되고 한양으로 2년 뒤에 곧바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토지제도를 바꾸고 직전법을 통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요즘 같으면 헌법 같은 거죠.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9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조선 초기에 왕조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행하게도 왕조 건설 200년 만에, 거의 200년 만에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통해서 건국 200년 만에 남쪽에서는 바닷가에서는 일본한테, 북쪽에서는 오랑캐, 여진족한테 나라가 굉장히 심하게 외침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어쨌든 조선 초기 한 100년에서 길게 보면 1592년까지 200년간은 굉장히 조선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전쟁도 없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본 내용으로 가볼게요. 조선의 건국의 주체 세력은 누구였느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배웠었지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그 왜구들을 격퇴하면서 그 다음에 북쪽의 여진족을 격퇴하면서 떠오르던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함께 합쳐서 건국 주도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죠. 예.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조선에 요구하자, 이게 어떻게 뺏은 땅인데 우리가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장군 최영과 그다음에 마지막 왕 우왕이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요동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정벌을 떠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성계라는 사람은 이 요동 정벌,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위화도에서 지금 보면 북쪽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신의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신의주 건너가는 곳에 위화도라는 곳이 있는데, 위화도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칼을 명나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려 왕조로 향해서 회군을 하죠. 사실상 쿠데타였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합니다. 오른쪽에 잠깐 보면 고려 말에 있는 신진사대부들이 누구랑 반발했었냐면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들이 있었고, 이들과 반대하던 온건사대부, 정몽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정몽주와 기존의 고려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와 그 다음에 새로 왕조를 개창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유교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했던 신진사대부 정도준과 같은 사람이 대립했는데, 결국에는 이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 건국하기 전 1년 동안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토지 조세 개혁을 시작을 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토지 제도, 그 다음에 조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과전법, 1391년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과전법이 시작됐는데, 경기도 지방에 있는 땅만을 갖고서 이제 토지 제도를,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한 겁니다. 이 이유는 기존 친원파였던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들을 다 뺏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권문 세력들, 친원파 권문 세력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과도한 어떤 조세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 개혁이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2년 온건파 사대부 등을 제거하고서 드디어 조선이 건국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뜻으로 고자를 빼서 조선이라고 국호를 정하게 됐고요. 당시 풍수지리의 영향과 그 다음에 교통 국방의 요지를 검토를 한 끝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한 시점이 1394년이었죠. 건국 2년 만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요 4명의 왕이 중요하죠.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4명의 왕이 중요합니다.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고려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이방원, 이제 태종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해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개국공신이나 다름없었던 정도전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도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국왕으로 권력을 집중시켰고, 호패법은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 같은 거죠. 호패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부당하게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양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했던 게 이제 호패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전이라고 해서 토지 측량을 해서 귀족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없었는지 한번 다 조사를 하죠. 이름으로써 국왕 중심으로, 귀족이 아니라 국왕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기틀을 닦게 됩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서 정종,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세종대왕이 즉위를 해서 유교적인 이상 정치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세종이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재상들이 영의정이었던 황희, 맹사성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세종은 이 황희와 맹사성 같은 사람들에게 의정부죠. 그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으로 중심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갔던 이 의정부에게 주요한 행정권들을 다 맡기고 국왕은 인사, 그 다음에 국방, 군사만 처리하고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볼까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모든 내치를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만 신경 썼다. 뭐 이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합니다. 이 집현전을 통해서 후민정부 나중에 반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세종이 굉장히 집현전 학자들을 아꼈다고 해요. 여기서 훌륭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1446년도에 드디어 이제 후민정음을 반포를 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서 문종,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 어린 아들이었죠. 단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폐위되고 단종의 삼촌이었던 이제 세조가 단종을 축출하고 왕에 오르죠. 예. 그래서 왕권 강화를 다시 추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재상 중심으로 갔었던 의정부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조금 이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왕이 그 재상 중심 정치에서 국왕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축출하면서 이 세종의 뜻을 받들었던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사육신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 되어질 정도로 그 단종의 폐위에 반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소를 올렸던 이 집현전 학자들이 굉장히 세조에게는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집현전을 폐지했죠. 폐지하고 경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하들과 매일 아침마다 왕이 유교 경전을 갖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중요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경연을 중단시킵니다. 의정부 권한을 축소시켰고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1446년도에 보면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전법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는지. 그리고 성종 때에 와서는 통치체제의 정비가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늘날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경연을 재개합니다. 세조 때 중단됐던 경연을 다시 재개하고요. 폐지되었던 집현전을 대신해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합니다. 여기에 많은 또 유능한 학자들이 모여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굉장히 오늘날 치면 뭐 요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홍문관이 다시금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를 다시 실현해 나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잠깐 보면 조선 전기 지배 세력의 형성 과정을 잠깐 보면요. 급진 원건파 사대부들,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낙창에서 학문 연구하다가 나중에 살인파를 형성하는 조선 중기 이후에 살인파를 형성해 가게 되고요. 이성계와 함께 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을 개창했던 급진파 사대분들은 나중에 조선 건국을 한 이후에 집권 세력 훈구파가 됩니다. 이 조선 중기 때 가면은 이 훈구파와 살인파 간에 굉장한 이제 대립이 시작되게 되죠. 아마 성종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할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중앙정치기구는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보면서 볼게요. 의정부의 밑에 6조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국정의 최고 기관으로서 의정부는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의 합의하에 국정을 총괄했고요. 그 의정부 아래에 6조가 있어서 국가의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2조,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2조, 호조, 세금과 나라 재정을 관리하고요. 예조, 교육과 외교와 제사를 담당하고요. 유교적인 병조, 국방을 담당하고요. 형조, 나라의 형벌과 소송을 담당하고요. 공조, 산림과 주로 농업이겠죠. 예, 건설 이런 것을 담당하던 공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 각각의 판서가 있었죠. 2조 판서, 호조 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 4가 있었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홍문관은 성종 때 처음 생겼었고요. 사헌부는 관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그 다음에 사관원은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기관이었고, 홍문관은 궁궐 내 서적을 관리하면서 왕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의 역할도 대신하면서 학문 연구를 하고 또 서적을 관리하는 역할도 대신하면서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왕의 자문에 응해야 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왕의 자문에 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에 홍문관 대제학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왕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정원은 왕명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전달합니다. 영화 속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왕의 교서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승정원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금부 많이 봤죠. 국가의 죄인을 신문하는 대역 죄인을 신문하는 기관이었고, 춘추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성균관은 당시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었고요.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시장인 거죠. 예, 이렇게 중앙정치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구는 팔도, 지금도 남한도 팔도지만 이 당시에 이제 팔도가 처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팔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설치하고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됐습니다. 모든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고 나라의 조세와 공무를 징수해서 갖다 바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군현의 이 수령, 그러니까 지방관리가 중앙에서 파견되지 못하고 중앙에서 파견되지 못한 관리가 없는 그런 현을 속현이라고 했죠. 고려시대에는. 속현에는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없었었는데 조선시대 때 오면 이런 속현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그 얘기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더 강해졌다, 완비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의 수령 밑에는 향리들이 있어서 육방이 있어서 중앙에 있는 육조와 같이 육방에 있어서 육방의 향리들이 수령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유향수라는 것이 있어서 지방의 여론을 형성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딱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딱 보이십니까? 이것과 3, 4 딱 보면 굉장히 조선시대는 유교 정치가 강했다. 왕의 힘이 강한 듯 하면서도 왕들은 또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시대 때 가면은 왕은 지방에 있는 호족이 바뀐 귀족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죠. 고려시대 때는.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오게 되면은 왕은 과거 제도에 의해서 뽑힌 관료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또 제어되고 이런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 이외에도 공음이란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귀족이 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력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가면은 그래도 과거 제도를 통해서 뽑힌 관료들에 의해서 왕이 견제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 정치에 충실하게 변모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교육과 과거제도 보면 서당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로 치면 뭐 초등 교육 과정에 이제 서당이 있었습니다. 양인의 자제를 교육하고 주로 이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관 같은 이런 유교 경전들, 어린이들을 위한 유교 경전들을 배웠습니다. 중등 과정에 가면 서울, 한양에는 사학이 있었고요. 지방에 가면은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양반과 서민의 자제들이 입학해서 소학 등의 유교 경전을 학습했고요. 지방에 가면은 향교에서 성현을 제사하고 그다음에 유생, 그러니까 유교를 배우려고 유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방민을 교화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향교였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한양에 가면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또는 진사,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봐서 일단 1차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을 봐서 생원 진사가 되어야지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3차까지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양반들의 자제는 생원 진사 건너뛰고 바로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사서 오경과 보다 심화된 유학설을 학습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까지 나름 체계화된 교육기관을 갖추고 이제 유교 사상을 이제 뿌리까지 지방까지 뿌리 깊게 이제 내릴 수 있었고요.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기관 뭐가 있었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기록이 잘 남지 않아 있긴 한데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때 태학 372년도에 태학이라는 국가교육기관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기록에만 남아있고요. 이게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한국 최초의 국립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학교.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는 뭐가 있었는지 뭐 기록에 남아있진 않는데 백제에도 뭐 오경 박사 뭐 이런 박사라는 칭호가 있는 걸 봐서는 박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학교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학교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 역사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제가 그랬고요. 신라는 통일신라 이전에는 이제 화랑도를 통해서 원래 원화라는 제도가 이제 발전해서 화랑도로 간 건데 화랑도를 통해서 학문과 무예를 같이 닦았던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 오면 이제 화랑도가 거의 약해져서 나중에 없어지고요. 대신에 당의 국자감을 참고해가지고 국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고려시대 때 가면 마찬가지로 당의 국자감을 벤치마킹해서 개경에는 국자감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종 때 설치가 된 건데요. 고려 때도 나름 이제 유교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운영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자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었죠.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고 순과가 있었죠. 고려 시대는. 네. 하지만 조선 시대 오면은 무과가 이제 생기고 순과는 없어집니다. 네.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니까. 네. 그다음에 군사 제도는 군역의 의무를 지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에 5위, 한양과 궁궐을 수비하는 5위가 있었고 지방에는 육군과 수군이 있어서 육군은 병영이라 그랬고 병영에는 병마절도사가 파견이 됐고 수군의 주요 주둔지에는 수영이 있었고 여기 이제 수군절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잘하니까 수군절도사 나중에 뭐 삼도 수군 통제사 이렇게 되죠.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3도의 수군 통제사 됐던 거. 이 수군 통제사라는 건 뭐냐면 3도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 절도사를 다 아우르는 직위가 이제 없었던 건데 임진왜란 때 생겼던 게 3도 수군 통제사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뭐 사극을 많이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한양의 옛 지도입니다. 한양의 옛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에 가면 경복궁은 많이 가봐서 알 거고요. 경복궁에 쭉 이렇게 나오면은 육조거리라고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저 육조거리가 어디쯤이냐면은 뭐 교보문고 있는데 예, 그 정도가 이제 육조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복궁에서 왼쪽에 보면 경희궁이 있었습니다. 경희궁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충정로 쪽에 있어요. 충정로 쪽에. 경희궁이 여기 있었고 여기 사직단은 이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 이제 사직단이었고요. 오늘날에 이제 사직공원이 였던 거죠. 사직공원이 이제 예전에 사직단이 이제 공원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별궁이 있었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었습니다. 대학로 쪽에 있죠, 가면. 예, 그래서 대학로 저쪽 깊숙이 성균관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 성균관이 있던 이 자리에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종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로 3가, 4가, 5가 있는 쭉 이쪽에 종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라고 합니다. 종묘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종로, 로는 뭐 길로자겠죠. 예. 왕실의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종묘입니다. 예. 그리고 흥인지문, 오늘날의 동대문, 숭례문, 오늘날의 남대문, 돈이문, 이제 서대문, 숙정문이 이제 북대문인 거죠. 예, 북대문. 그래서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숙정문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는 숭례문과 흥인지문, 동대문과 남대문만이 남아있고요. 돈이문과 숙정문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한양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한강 이남에 이제 강남은 보이지 않죠. 그 당시에는 한강 이북에만 이제 한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 조선시대는 신진사대부에서 건국된 유교국가다. 유교에 따라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갔고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팔도와 팔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의 지방제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